안녕하십니까?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동천입니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중에서 특히 중요한 소아청소년기 학생들의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주역인 우리 어린 학생들은 신체 기관이 성장 중이어서 세포 분열 시 독성물질에 매우 취약하며 면역 체계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에 대한 회피 행동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활발한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식과 같은 미세먼지 관련 질환들은 학동기의 삶의 질과 학습 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 창출로 효과적인 건강보호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많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고 학교는 공공건물로서 또한 우선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식은 물론이고 아토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도 미세먼지 관련 질환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 세 질환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3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외국의 몇몇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캐나다 어린이 184명을 대상으로 해서 PM2.5 초미세먼지가 입방미터당 4.1 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천식의 위험도가 3.1배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2,4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천식을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높을수록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고 특히 도로에서 5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1.66배가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0개 도시에 3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초미세먼지 10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증가했을 때 천식이 7%, 알레르기 비염이 15%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인 PM10이 1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증가할 때 이 질환이 1.18배, 약 18%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가는 모래나 머리카락에 비해서도 매우 작으며 초미세먼지는 더 작은 크기로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된 연소 배출물과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성적으로 매우 유해합니다. PM10이라고 부르는 미세먼지에도 꽃가루, 곰팡이, 포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천식 등 질환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벌써 오래전부터 초미세먼지 PM2.5의 경우에는 연평균 농도를 입방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하고 있으며 24시간 평균 기준은 25로 정했습니다. 미세먼지인 PM10의 경우에는 연평균 20 그리고 하루 평균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주요 나라의 수도 중에서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기준에 근접하거나 달성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24.8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의 한 2.5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세먼지에 역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미국 의사협회 논문집에 실린 매우 유명한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 노인 사회보장 건강보험 전체 자료를 12년간 분석하여 조기 사망의 위험이 현행 미세먼지 기준 이하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서 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초미세먼지의 농도까지 사망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망 위험은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연방 기준에 해당되는 10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전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며 20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오히려 그 이상이 되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고농도의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해야 되지만 20 이하의 저농도의 미세먼지 관리가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다시 어린아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부 캘리포니아 12개 지역의 초등학교 1759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호흡기능 발달을 8년간 추적조사한 연구입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이고 의학 분야의 세계 최고의 논문집에 게재가 되었던 시대의 획을 긋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초간 최대 노력성 호기량, 폐기능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인데요. 여기에 비정상 수준이 PM2.5 고노출 집단에서 저노출 집단보다 5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이할 만한 사실은 PM2.5 초미세먼지가 20이나 25 정도 수준, 우리나라의 2019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폐성장의 저하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앞에 말씀드린 연구를 주도하셨던 남가주 대학 예방의학부의 가우더만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그 이후에도 2000년 들어서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를 보고하셨습니다. 2015년 가우더만 교수가 역시 의학 분야 최고의 논문집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선 남가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는 25에서 30 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이런 수준이었다가 2000년 중반에는 10에서 15로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의 호흡기 폐활량의 비정상 퍼센티지가 7.9에서 3.6%까지 역시 반 이상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의 감소에 따라서 아이들의 폐활량, 폐기능이 대폭 좋아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서 이 더글라스 더컬이라는 그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정말로 이 미세먼지와 사망, 질병의 관계를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최고의 의학 논문집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여기에 보고를 하셨던 이분이 또 같은 논문집에 편집 논설을 기고하셨습니다. 이 가우더만 교수의 좋은 연구 결과를 보고 크게 공감하고 크게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이 어린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 그 시기에 노출된 그 미세먼지의 영향이 나이가 들면서도 호흡기계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에서 전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연구의 혼란 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신뢰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대기오염 정책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한 영역이었다고 생각했던 대기오염 농도가 그렇지 않았다. 더 안전하게 되려면
더 기준치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행 연구 결과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그 게링이라는 교수가 작년에 국제 환경 역학 연차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된 그렇게 환자가 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그 평생 살면서 폐 기능의 그 비정상으로 이제 오셨던 분들이다. 그러니까 폐 성장이 제대로 못된 사람들이 노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많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일생으로 다 살펴봤을 때 태아 시기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소화기, 청소년기까지는 그 영향이 주로 호흡기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노출된 일이 평생 지속되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더구나 그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대기오염에 노출이 더 부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신경계 질환, 또 심혈관계 질환, 암, 그리고 사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그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게링 교수의 발표의 전체적인 요약은 매우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소아청소년기의 장기적인 대기오염 노출은 천식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폐성장을 저해한다. 이 연관성은 현행 유럽연합의 기준치 이하에서 발견된다. 대기질의 개선은 폐 기능에 좋은 효과를 준다가 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환경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6개 분야의 큰 총괄과제, 그리고 세부과제가 이 안에 20개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상 규명, 학교의 바깥, 또 학교의 그 건물, 또 실내,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의 오염의 현상을 규명하는 경희대학교 조영민 교수가 계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 영양 분야는 연세여대 김창수 교수, 그리고 모든 저감 기술, 특히 이제 신축 학교에 적용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춘만 박사님, 그리고 진단 개선 분야, 이미 학교가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기축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조치로서 오염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연세대학교 김태현 교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연구나 또는 공학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연구에 부과하여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운영이 되게 하려면 법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연세대학교 이명욱 교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공기정화장치의 인증기준, 실제 환경에서의 인증기준 마련 등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학교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경험을 거기에 최대한 도와드려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내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식사하고 또 운동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할 때에 노출되는 미세먼지가 밖에 어디로부터 이렇게 오느냐, 그리고 학교 내부로 어떻게
그러한 미세먼지들이 침투하느냐,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저희가 분석적으로, 실측적으로, 이렇게 수리적으로 또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기존 학교들의 맞춤형으로 진단 개선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실증해내고 세계보건기구가 공고하는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가장 최적의 그 조합을 저희가 기술로서 구현하려고 하고요. 또한 신축 학교나 또는 개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청정 공조 환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실증하는 것이 우리 사업단의 목표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